지금부터 육분과 위기의 쌀 한우산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만, 지금 쌀도 위기고 한우도 위기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쌀의 시장 기능이 이게 위기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농협이 계속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쌀 시장 기능이 지금 굉장히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우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이제 한우 산업은 언제가 저점일 거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세션에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김종인 박사님이십니다. 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 표유리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소에 대해서 오늘 한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순례 서의관이십니다. 쌀 분야에 대해서 지금 토론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최범석 한농련 정책 실장님이십니다. 쌀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름이 오르락가 그래서 강병규 박사님이십니다. 한우에 대해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지금 농협 경제 지주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상권 교수님, 경상대 교수님이시고 한우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럼 각자 우리 다들 본래 자기 좌석으로 가셔서 계신 다음에 쌀 발표하고 다음에 한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 두 분 토론하고 한우에 대해서 두 분 토론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20분에서 25분 사이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실 이제 위기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체크해보고 가야 될 그런 좀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쌀 산업 항상 위기다라고 사실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위기일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기 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22만 원, 80kg 기준 22만 원을 찍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으로 조금 돌아가면 사실은 15만 원, 16만 원대에 있었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하면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좀 한데요. 근데 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긴 할 텐데 다만 여전히 올해 역시 2022년산 역시 조금 과잉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쌀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다루는 주제이면서도 다시 한번 쌀 소비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보면은 약간 저희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최근에 쌀 소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쌀 소비 이 어떤 감소 패턴을 토대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수학기 이후에 단경기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쌀 소비를 감소하는 부분은 최소한 좀 늦추고 늘릴 수 있는 부분 좀 늘려 나가야 될 텐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년 통계청의 이 쌀 소비량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너무나 바람직한 이런 수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56kg대에서 지금 3년 연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쌀 소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보면 사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뭐 감소율이 0.2kg, 뭐 0.3kg 이 정도니까요. 과연 그럴 것이냐? 예,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줄 만큼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 만큼 줄었다. 56.4kg가 여러분 대충 이렇게 나눠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밥 한 공기 한 90g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7공기가 조금 안 됩니다. 1.7공기. 우리가 보통 요즘 두 끼는 잘 못 먹으니까요. 그래도 한 끼 먹고 그래도 뭐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는 또 먹으니까 그래도 1.5공기도 넘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좀 그 마지노선에 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럴 것인지가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통계청의 쌀 소비량 조사가 조사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사 방식이 201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1인 가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제외했었습니다. 1인 가구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데 뭐 맞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201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면 쌀 소비가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통계청이 이 발표한 원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1인 가구 그 중에서도 의외로 1인 가구 중에 이제 노령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 노령 가구들은 사실은 쌀을 많이 드십니다. 외식을 생각보다 많이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도 이 젊은 층 20대는 오히려 30대, 40대보다 쌀 소비가 조금 더 오히려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1인 가구를 2016년부터 포함을 하기 하면서 쌀 소비량이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좀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에 이 쌀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은 1.3%였고요. 그 직전 7개년도를 보면 2.6%, 절반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통계청의 발표치만 보면 뭐 1인 가구를 넣건 안 넣건 어찌됐건 이 쌀 소비 감소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은
뭔가 그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통계청의 양국 소비량 조사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표본수가 충분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외식 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식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가정에서 먹은 그 식사량을 가지고 그 양을 토대로 외식 횟수를 가지고 그 추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추정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가구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분명히 외국인 가구하고의 쌀 소비 패턴이 다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오는 어떤 그 차이가 분명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최근에 통계청 쌀 소비량 조사치를 그냥 믿기에는 조금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쌀 시장하고의 괴리입니다. 쌀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신호하고의 괴리가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2020년 이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연평균 이제 0.8%, 최근 3년은 더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소비 감소폭이 줄었는데, 근데 2021년산의 경우에 정부가 45만 톤 격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과잉 규모가 26만 톤이었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실제 과잉 규모보다도 20만 톤 이상 더 격리를 한 거죠. 워낙 이제 가격이 좀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의 그런 가격 하락,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습니다. 뭐 21.8% 엄청난 가격 급락 현상이 있었고요. 2022년산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전년도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똑같이 시장 격리가 있었고 이제 그 아주 소폭의 계절 진폭이 그나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2023년은 이제 역계절 진폭이 발생한 것도 발생한 거지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 가격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1년 뭐 이 양곡연도 쭉 가면서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떨어졌던 정말 예외적인 그런 해였고요. 그렇다면 통계청의 이 쌀 소비량은 이 급격한 어떤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쌀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 뭐 가격이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급락 현상은 좀 피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쌀 시장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가? 이게 사실 근본적인 좀 의문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는 정말 중요한 조사고요. 왜냐하면 뭐 원래도 중요했지만 2020년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이 수확기 때 격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격리를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양곡 소비량 조사의 1인당 쌀 소비량이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과 공급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곡 수요량을 알아야죠. 생산량이 발표가 되고 통계청이 그러니까 예상 생산량을 발표를 해주면 신곡 수요량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뭐 남을 것인지 부족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신곡 수요량 중에서 이 주식용 쌀 결국 이 1인당 쌀 소비량을 토대로 이 추정하는
이 주식용 쌀 소비량이 전체의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78.4%가 이 주식용 쌀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 이 통계청의 이 조사치가 어찌 보면 격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또 격리를 한다면 얼마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좀 외국은 좀 어떤가? 우리하고 식문화가 좀 비슷한 이 자포니카 계열의 그런 쌀을 먹는 외국은 좀 어떤가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제 50.9kg까지 떨어졌습니다. 50kg 초반. 그래서 뭐 이대로 줄어든다면 이제 40kg대로 들어갈 텐데 일본이 우리하고 지금 우리 수준의 소비량이었을 때가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이 56.8kg, 지금 이제 우리가 56.4kg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일본이 50kg 중반대, 소위 50kg 중반대를 기록한 이후에 완만하게 또는 쌀 소비량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는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2013년 50kg 중반, 56kg대를 달성한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연평균 1.2% 정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 200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감소율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1.3% 정도이고요. 이것을 보면 뭐 이게 그 어떤 결정적인 힌트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kg 중반을 기점으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 일본하고는 약간은 좀 식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량의 쌀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또 대만은 상당히 독특했던 것이 이 45kg대, 마의 45kg에서 완전히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에 뭐 대략 45kg였는데 2019년에 45kg, 여기서 거의 이동하지 않는. 그래서 대만은 45kg가 거의 이제는 뭐 고정치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최근에 43kg대가 깨졌고요. 42kg대로 들어섰습니다. 최근 한 3년을 보면 연평균 1.3%. 사실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요인 분석을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만 역시 이 어떤 구조적인 물론 그런 모습이 보이긴 보였었지만 과거에 보였었지만 다시 쌀 소비가 이렇게 더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의 쌀 가격 추이겠죠. 그리고 또 뭐 일본이나 대만 사례를 봤을 때도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우리나라 쌀 소비가 어떤 구조적인 변환기, 전환점에 들어섰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점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어떻게 좀 바라볼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든 주식용 쌀 생산을 줄이고 이 타작물 생산 늘리려는 시도가 벌써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2000년 초반에 있었고 농사도 기반 다양화가 2010년 초반에 있었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있었습니다. 3년 이 세 번의 시도가 있었고 네 번째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전략작물 직불제가 네 번째 시도이고요. 과거에 이 쌀 생산 조정 그리고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 3년 베이스로. 그것도 사실은 3년을 이렇게 어떤 동일한 규모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쌀 생산 조정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 두 번의 사업이 사실은 중간에 거의 반토막 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침 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재정비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 작년에 하계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쌀 대체 효과가 있는 하계 기준으로 보면 26,000헥타가 이행이 됐습니다. 과거에 뭐 쌀 생산 조정제나 뭐 논서도 기반 다양화하고 사실 비슷한 규모긴 합니다. 출발점이 비슷하긴 하고요. 조금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이 신청한 면적 대비 이행한 비율이 96.3%입니다. 뭐 동계는 훨씬 높긴 한데요. 하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실은 90% 중후반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업들을 보면 이 이행률이 조금 낮은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 아주 큰 규모, 뭐 과거 대비 아주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6,000헥타 정도가 이행이 됐고 올해는 전체는 이제 43,000헥타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했던 면적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에서 추가로 이 벼가 쌀이 이 감축되는 효과는 이제 17,00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콩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정부가 요즘 가루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루쌀 면적도 의외로 꽤 됩니다. 지금 8,000헥타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이 과거의 논서도 기반 다양한 농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보면 초기에 3만 헥타 정도 사실은 신청이 됐다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 늘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전략작물 지풀제에서는 이 첫 해보다 17,000헥타르가 물론 신청 면적 기준이긴 하지만 작년에 거의 다 이행됐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시행 첫 해보다 17,000헥타가 이 순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단가를 헥타르당 100만 원 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올렸던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17,000헥타가 거의 뭐 90% 중후반대로 이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7,000헥타가 다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쌀 감축 효과로는 대략 한 9만 톤 정도 이 올해 예상 단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9만 톤 정도의 감축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 9만 톤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9만 톤이 생산이 돼서 나중에 격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헥타르당 이 2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17,000을 했으니까요. 대략 한 340억 내외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제 요거를 격리를 하려고 친다 그러면은 10,000톤 격리하는데도 대략 80kg당 뭐 18만 원 잡아도 200억대 중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실은 그 적은 비용으로 이 쌀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쌀을 감축하고 타작물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작물 자급률을 올리는 효과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전략작물 직불제에 참여한 경영체들 중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경영체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앞으로 좀 지속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이 두 번째 년도에 면적이 순증한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무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GSNJ에서 이제 내년 단경기 가격을 전망해 주신 건데요. 24년에 이제 신곡시장 총 공급량이 생산량에서 공공비축한 물량 그리고 이제 정부가 격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빼면 약 305만 7천 톤 정도가 되고, 요거는 작년에 비교하면 작년이 한 310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뭐 여전히 쌀 소비 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 고려하면 2023년상과 비교해서 조금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수확기 가격보다는 당연히 조금 하락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쌀 가격이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정부의 어떤 메인 물량이 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하고, 아무래도 이제 주요 변수는 이제 쌀 소비량이겠죠. 쌀 소비량이 변화하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좀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의 쌀 소비 감소 패턴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이제 검토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청의 쌀 소비량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 조금 사실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계청도 이 양국 소비량 조사의 결과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계청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말 참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외식 부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추정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이 부분은 시간 때문에 좀 넘기고요. 네, 그렇지만 다 줄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줄고 있지는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공용 쌀 소비는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2.4%, 최근 3년 기준으로는 거의 뭐 8%씩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류별로 보면은 뭐 장류, 떡류, 도시락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물량으로 보면 아무래도 떡류가 좀 차지하는 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떡류가 좀 많이 늘어나주면 소비 증대 효과가 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도시락류가 최근 이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가공용은 뭐 예를 들면 주식용하고 똑같이 재배한 품종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공용에 적합한, 예를 들면 조금 더 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삼각김밥 만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잘 굳혀지는 이런 어떤 가공적성, 특수한 가공적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품종 개발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네, 농협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은 농협으로 인해서 쌀 시장이 어떤 가격에 의한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협 뭐 압도적인 그런 규모와 이 쌀 유통에서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협이 어떤 기준이 되죠. 농협이 이 수매 가격 결정해 줘야 사실 민간도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농협 RPC 적자가 이제 1,5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역시 적자였고요. 올해도 뭐 여전히 작년 이상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농협 어떤 그 경영의 특수성상
이 신용사업을 통한 이 교차 보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구조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전체 우리 이 농업 구조를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항상 쌀 중심의 어떤 경영 구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실 농협이 사실은 쌀 중심의 경영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깨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면적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뿐만이 아니라 좀 민간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표유리 책임연구원의 한우 동향과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NJ 표유리입니다. 저는 오늘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한우산업 사이클 및 현황, 그리고 구조 변화, 한우산업 전망과 발전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우산업은 약 12년 내외의 주기의 사이클을 4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이클은 2016년 268만 두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2023년 약 360만 두를 정점으로 수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전망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27년경 이제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보시면 최근의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서 주기가 단축이 되고 진폭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한우산업 변동성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한우 농가들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농가들이 습득한 그 학습 효과, 그리고 농가들이 전업화, 규모화됨에 따라 선제적, 계획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정부도 산업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최근 사이클은 2016년에 확장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육 수가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2020년에서 22년에 비교적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우 산업 호황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19년 말 상황을 살펴보면 송아지 입식 의향과 번식 의향이 이제 감소 국면에 진입을 했고 한우 산업 호황은 점점 이제 한우 산업 호황을 지나서 끝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한우 수급 예측 모델인 코카스 2019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가 점차 잦아들어서 2022년 약 330만 두로 고점을 기록하고 감소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한우산업 호황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축두수는 단기간에 늘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요 증가는 한우고기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고 한우 사육두수는 2020년 이후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2023년 350만 두를 상회한 후에야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우산업 사이클이 과거 전망에 비해 약 1년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사육두수는 약 20만 두 정도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는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은 2024년 10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2023년 5월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2023년 추석을 예외로 하면 추세적으로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어 왔고요. 2024년 6월에 킬로그램당 15,000원을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현재는 이제 도매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어서 회복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송아지 가격은 이제 송아지 가격도 앞서 보신 그 도매 가격과 같이 21년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2023년 3월 저점을 찍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은 느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우 가격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년 이후에 도매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고 그것이 거세우 평균 출하 원령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1년부터 이제 도매 가격이 하락하자 농가들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비육 기간을 늘려 2+ 등급 출연료를 제고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는 연평균 거세우 평균 출하 원령이 30.2개월령이었고 지금 24년 현재는 30.8개월령으로 1.6개월령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비육 출하 원령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2+ 등급 출연율도 점차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2+ 등급 출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전에는 거세우 평균 출하 원령이 낮아지는 동시에 2+ 등급 출연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세 비율 증가, 이력제 안정화, 냉장 유통 증가 등에 따라서 한우 육질 개선과 고급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2021년 이후에는 농가들이 비육 기간을 확대하면서 2+ 등급 출연율을 제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거세우 평균 출하 원령이 계속 상승하는 반면 2+ 등급 출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 등급 출연율이 40%에 이르러 비육기간 확대를 통한 육질 등급 개선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세우 출하 원령 상승은 농가 소득 감소폭을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우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한우 산업은 규모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체 한우 농가 중 20두 미만 규모 농가 비중이 2023년 93.3%에서 24년 46.2%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그것보다 큰 규모의 농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한우 중 20두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비중은 2003년 약 50%에서 2024년 8.7%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100두에서 300두 미만 규모 농가에서 사육되는 한우 비중은 동기간 9.8%에서 35.3%로 증가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한우 중 3분의 1 이상은 100두에서 299두 규모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 농가당 평균 사육두 수는 2003년 11.4두에서 2024년 40두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평균 사육 규모는 동기간 60.1두에서 134.5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 한우 평균 사육 규모는 우리나라 한우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한우는 평균적으로 135두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모화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일관 사육화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우 산업 규모화는 주로 비육 부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번식 후 두당 소득과 비육 후 두당 소득이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번시구 두당 소득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른 그 소득의 차이가 격차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비유구 두당 소득은 규모가 클수록 두당 소득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육 부문은 규모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번시구 두당 소득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3년 이후에 이제 계속 감소를 해서 11년부터 13년까지는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수의 번식 농가는 번식 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비육 부문을 도입을 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일관 사육화는 번식 농가들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화와 일관 사육화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 2세 미만 암소 중 20두 미만 규모 농가에서 사육되는 비중이 2003년 59.3%에서 23년 10.6%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100두 이상 농가에서 사육되는 비중은 9.4%에서 38.1%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현황과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께 주로 보여드리고 싶은 한우산업 전망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것인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은 두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2023년에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이 감소세는 2027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7년 말 314만 두를 저점으로 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우 도축 두수도 이제 증가세가 지속이 되어서 2025년 1분기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9년에 저점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한우 수소 원령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25개월령 이상 구간에서 모든 원령별 수소 사육 두수가 전년 동월보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당분간은 도축 두수 증가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 의향 증가에 따라서 암소 도축 두수가 감소를 해서 한우 도축 두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제 한우고기 도매 가격입니다.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2025년부터 상승세에 접어들고, 즉 지금이 거의 이제 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상승을 해서 2028년 킬로그램당 2만 원 수준을 회복하고 29년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에는 도축 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매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는 2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송아지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돼서 2029년 약 400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9년 이후에는 이제 도매 가격 상승세도 차츰 잦아들고 송아지 생산 두수도 증가하면서 송아지 가격이 이제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망 결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제가 준비한 것은 한우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2024년 3분기 현재 한우산업 불황은 끝이 보이고 있고 25년부터는 회복기에 접어들어 당분간 한우산업 호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29년 이후에는 다시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한우고기 도매 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등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입니다. 향후 5년 내외의 한우산업 호황기가 지나고 나면 사육 두수가 300만 두를 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우 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한우 농가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육기간 확대를 통한 육질 개선, 규모화 및 일관 사육화 등 한우 농가의 소득 보전 수단이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불황을 견디지 못하는 농가는 산업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우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앞으로의 호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호황이 이어지면 한우 수급 관리 필요성이 비교적 덜 체감될 수 있겠지만 사실 수급 관리는 호황일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송아지 입식의향과 번식의향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사육두수 고점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한우 산업의 목표 두수 및 가격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선제적, 계획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육기간 단축, 환경부담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으로 변모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는 사육기간 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한우 산업 핵심 전략의 하나로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해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육기간 단축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 농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기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양관리 및 기술 개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한우 사육 단계에서부터 도축,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한우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화를 통해 한우 생산 및 유통의 효율화를 이룰 뿐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축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는 지난 10월 초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된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폐사율 감축, 사료 효율 최적화, 사육기간 단축 등 한우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활용에는 고도의 비용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 등 개별 주체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축산 선도그룹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기술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한우하고 쌀을 특별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농가 호수가 99만 호 정도 되죠. 작년에 100만 호가 이제 이하로 됐는데 쌀 벼 재배한 농가가 한 50만 호가 조금 넘어요. 거의 반 이상이죠. 그리고 쌀을 좀 그러니까 전업적으로 한다는 농가는 한 30만 호가 조금 넘고,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소득 기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소득에 머물러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그 규모화나 아무튼 이게 아무튼 뭐가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시장 쪽으로 가는 거하고 영 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산업이라는 그런 고민들이 크고, 소도 지금 한 9만 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쌀 다음으로 이게 전종 분야에서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근데 이 축산은 특히 우리나라 돼지나 소나 생산성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우리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 비교하면 뭐 돼지는 한 3분의 2도 안 되고 생산성이, 소는 뭐 반도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나름대로 뭐 했다 그러는데 진짜 각자 그냥 개별 농가들이 노력하는 거로 안 되고 이게 정말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 학하부리 현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 쪽은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장 쪽은 상당히 이건 가 있는데 어떻게 더 기술 개발, 생산성 증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제가 좀 소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은 토론 시작하죠. 한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우 우리 농협 황병규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상동 교수님 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협경제주주 한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병규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쌀은 아니고 한우 산업에 대한 이제 위기 산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받고 어떻게 현상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사자성어를 좀 운영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여 4가지 정도 사자성어를 통해서 현재 한우 산업 진단 및 처방 혹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한 사자성어는 첫 번째 이제 동심협력이라는 사자성어고요. 두 번째 이제 열이박빙이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 추후강남, 네 번째 우보천리라는 순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심협력으로 뭐 아래 뜻은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한우 불황기 극복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와 현재도 불황기 타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뭐 앞에서 발표하셨지만 23년 9월 한우 사육도수는 이제 360만 도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크레이 전망에는 23년 12월 이후에 이제 감소세로 이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암소 감축 효과가 이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전에 이제 미리 감축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식품부는 이제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총 13만 9천 두를 단계적으로 암소 감축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중 농협은 10만 두를 감축 물량을 배정받아 10만 1천 두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은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자조금 및 자체 자금을 통해서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총 29회 실시하여 한우 도매 가격을 좀 지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사료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한우 농가 고통 분담을 통해 농가 채산성 악화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우 산업은 열이 박빙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즉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은 상황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우 사육투수 감소폭은 24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폭이 커지고는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이 가임함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우 가임함소는 24년 9월 이력제 기준 166만 도로 지속적으로 160만 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한우 사육투수 감소폭보다는 적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좀 파악해 보면 암소를 보호하고 있는 농가가 도매 가격 변동과 낙관적인 이제 2, 3년 후에 전망치를 보면서 관망적인 자세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반증하듯 23년 추석 이후에 송아지 산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 7개월령 수송아지 산지 가격이 180만 원 이상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입식 및 번식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사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두수 증감 요인을 가름할 수 있는 생산성 지표들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데요. 즉 정액 판매량이나 송아지 생산두수, 송아지 산지 가격 등이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거나 호전되고 있는 사항을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자가 말씀하셨지만 한우산업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사항들이 그렇게 불황을 타파할 만큼의 탄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사자성어로 저희가 추후 강남이라는 말로 했는데요. 즉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 뜻인데요. 농장의 이제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 없이 남들이 입식을 낸다고 하여 그대로 따라하면 한우 불황기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현재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은 추후 생산비 항목 중에 가축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2, 3년 후 발표자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산 건전성이 약한 농가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노려 사육두수 규모를 계획 없이 늘릴 경우 한우 불황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100두 이상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노려 사육두수를 타자본을 끌어들여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농가 자산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2, 3년 후에 도매가격 변동폭 확대에 따라 농가 채산성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소의 우직함을 비유한 우보천리의 자세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이제 한우농가 및 이제 컨설턴트 교육 시에 소나기는 이제 피해가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농가의 개량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농협에서는 이제 시행하고 있는 한우 뿌리 농가에 대한 사업 참여라든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농장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경영 마인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원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세 원령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육량형으로 갈 건지 육질형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앞서 농가들이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및 국제곡물 변동성 축소 노력을 통해 사료 가격 인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유지를 위한 암소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공급 가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체계적인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지역 축협 생축장 및 한우 뿌리 농가 대상으로 1만도 규모의 추가 암소 감축 사업을 통해 적정 가임 암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비 측면에서는 한우 소비 촉진 행사의 지속적인 확보와 한우 수출에 대한 가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인바운드 수출을 좀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일정량의 정육량만 처리해 주더라도 한우 가격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우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자 단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조체계가 아닌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시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전상군 교수입니다. 표 연구원님 그 한우산업이 최근에 여러 구조적인 변화도 겪고 있고 하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우산업이 2023년, 2024년 그래서 지금 사육도수가 작년서부터 줄어서 2029년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사육도수가 늘면서 회복이 돼서 호황이 2029년까지 이제 지속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사육도수의 흐름은 지금 조금씩 줄고 있으니까 이 주는 추세가 2024년, 5년, 6년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를 회복을 통한 화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불황이 장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9년도에 이제 사육도수가 점차 회복이 돼서 2029년도에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원 수준까지 갈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4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지육 키로당 가격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한우 농가들 지금 머릿속에 가격이 좋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게 지육 키로당 한 2만 원대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대니까 17,000원, 18,000원 수준이니까 그보다는 낮죠. 그런데 2029년도가 되어서 농가들 머릿속에 있는 2만 원대의 가격으로 복귀를 하니까 명목 가격으로 보면 맞는데 2029년도면 지금서부터 이제 5년 후인데 우리가 1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을 2%만 잡더라도 5년 후면은 10%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으로 가격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1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가격 수준에 2029년이 되어서도 도달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가격 전망이 맞다면 그런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설령 실질 가격이 2만 원 수준에 도달한다 치더라도 생산비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쪽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 중동 쪽 그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유가도 아마 굉장히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곡물 가격 또한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항상 이제 미 달러가 결국 그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국제 곡물가,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하면 농가에게 어떤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생산비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게 회복을 통한 어떤 화랑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불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농가가 지금 이 물량이 조금 줄어서 가격이 반짝 회복세로 간 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그런 지금 이 수준에서 농가가 어떤 양의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익도수를 늘리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서너 차례 파동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과거에 보면 지난 이제 3차 파동 때 2012, 13, 14년 그때를 보게 되면 한 2년 남짓 버티면 가격이 확실히 올라간다. 확실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 비용을 보전하고도 가격이 이제 그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거처럼 이번에 4차 파동 때는 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버티는 농가가 많고, 특히나 시설 확장에 자본을 좀 많이 투자한 농가들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상황을 불황이 조금 장기화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굉장히 소규모 농가들이 더 힘들 거고, 똑같이 자본을 투자했더라도 상당히 많이 투자한 농가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육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 의도에서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화우가 전체 그 쇠고기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등육이라 불리는 그 교잡종하고 젖소고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한우고, 유구 젖소가 일부 한 5%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육기간을 단축을 시켰을 때 그 중등육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뒤따라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처럼 우리나라 그 중등육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선호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성에서 농협을 통해서 비육기간 그 시범사업, 단축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결국 나타난 것은 비육기간 단축이 아니라 30개월령에서 31개월령으로 소폭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육기간 단축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으나, 이거를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가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문제지, 이거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굉장히 그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가, 좀 그렇게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 얘기는 끝냈고, 제가 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쌀과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 주식이 한 1, 2년 전서부터 쌀이 아까 1인당 소비량의 평균설에 56kg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 아니라 육류로 바뀌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세 개만, 나머지 오리고기, 계란, 육류 이런 거 다 빼고 소, 돼지, 닭고기만 1인당 평균 소비량이 56kg를 넘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품목,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에 적정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전망하고 예측할 때 쌀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사람의 위장이라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무엇을 많이 먹으면 무엇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쌀 소비량이 주는 것은 그냥 쌀 소비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육류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아까 그 일본이나 대만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쌀의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럼 육류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 쌀 소비량보다는 쌀, 그 다음에 육류, 아니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산물 소비량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과의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위의 용량이 그렇게 크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막 그런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보다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어떤 그런 쌀 소비량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한 3가지 정도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쌀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최범진 총장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순례 서기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농현 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쌀값 관련해서 이제 농민단체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정부가 이제 사전격리 물량 10만 5천 톤을 포함해 총 20만 톤을 시장 격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공공비축미 물량 이제 가루쌀 포함해 40만 톤을 포함하면 총 56만 톤의 이제 시장 격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25일자 쌀값을 보면 또 전순기보다 또 하락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지금 쌀값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도정 수율이 좋지 않고 또 생산 단수가 이제 지난해보다 낮다. 그래서 이제 쌀값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쌀값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도 그런 이제 민간 RPC나 농협 RPC 등은 이제 뭐 재고 소진이나 또 이제 쌀값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이제 수매가 책정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우리 쌀값 반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쌀값 상승을 위해서는 산지 유통업체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구곡 소진을 위해서 이제 민간 산지유통업체에서 이제 그런 저가 판매나 그리고 이제 구곡 신곡 혼합 판매 등 이제 그런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런 단기 대책과 쌀값과 관련 쌀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좀 중장기 차원적인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런 쌀값뿐만 아니라 한우 가격의 그런 불안은 결국 이제 그런 수비 불안에서 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난해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 그런 수급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실 전략작물 직불제 외에도 좀 소비 감소세를 고려해서 적정 생산을 위한 적정 정책 지원을 좀 다방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단가 인상이나 그런 또 이제 농지 고도화 같은 그런 후속 작업이 좀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신규 수요 창출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밥쌀용 내수 소비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이제 가공식품 활성화나 수출 확대 등의 좀 그런 이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쌀 소비 촉진 포럼을 좀 다녀왔었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가공식품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품종 개발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다라는 좀 그런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좀 들고 싶은 게 저는 가루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가루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이러한 노력조차 없다고 하면 전 지금의 그런 수급 불안을 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민단체 입장에서도 그런 적정 세량 생산을 위한 그런 고민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식품부에서 식량 정책과 기획계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계 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제 수급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수요량 예측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제가 초안을 잡는 그런 제일 말단 부분에 있는 담당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원래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최근에 어떤 쌀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가 가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쌀값이 이번에도 이번 순기에도 또 가격이 1.1% 하락을 하고 그 23년도에도 사실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23년도 많이 하락을 하고 24년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10만 5천 톤을 사전 격리하고 그거는 저희가 05년도 공공비축미 제도와 시장 격리를 도입한 이후에 최초로 가장 빠른 역대 최고로 빠른 수준의 어떤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게 조금 저희 예상보다는 약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걱정인 거는 사실은 뭐 앞서 이제 김종인 박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과연 이제 결국에는 수급의 문제인데 이게 생산량 줄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거를 뭐 계속 뭐 핵심 이번 농정의 성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생산 면적 그 다음에 수요량 관련돼 가지고는 과연 이게 수요량이 우리 당초에 뭐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수요량 예측과 관련돼서 이제 통계청의 양국 소비량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0.2kg씩밖에 1년 소비량이 줄지는 않거든요. 0.3, 0.2 뭐 이렇게밖에 줄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기반으로 수요량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반으로 수요량 예측을 한 결과로 이제 수급을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이 저희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수요량 어떤 통계청의 어떤 조사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역대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셨던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단기적 수급 대책을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근본 구조개혁 대책이라는 걸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아까 현황이나 이런 거는 다 아실 테니까,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이제 너무 강하게 쓰긴 했지만, 수요 이제 공급 원리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과잉이 계속되고 저희가 농가소득이 감소가 되니까 저희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어떤 완충에 대한 내용 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드신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에 쌀산업이 농가 농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농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비중은 13.1%에 불과한데 이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고요. 소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무게중심이죠. 저희가 RPC 정책의 어떤 핵심이 브랜드쌀 고품질화 이런 걸로 가는 거였는데 그쪽 단에서는 사실 많이 좀 정책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밥쌀 소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거를 어떤 게 고품질 쌀이냐 이런 어떤 선호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죠. 단백질 같은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어떤 쌀의 상품으로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RPC가 경영 악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절 진폭이라는 게 결국에는 발생해야 되는 게 수확기 가격에 높게 사서 단경기 가격
때 이게 낮게 팔게 되면 그게 역계전 진폭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민간 RPC도 올해 같은 경우는 4군데 아주 유명한 저희 분야에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4개 RPC가 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 그대로 농협의 취급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민간 RPC가 있고 농협 RPC가 있는데 그 비중이 농협 60, 뭐 민간 40이었는데 이게 지금 70%까지 농협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제 농협 위주의 관리 수매가 쌀 시장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는 그런 원인인데 농협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거 자체가 또 저희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협한테 어느 정도 많은 의무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뒷장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 자체는 아까 생산 관련 쌀쌀한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첫 번째는 일단은 전략작물 직불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는 강하게 벼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강한 규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신고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 아예 할당하는 형태로 해서 뭐 예전에 뭐 이정환 이사장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결국에는 전략작물 직불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헥타르 정도 이상이 된 거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한계다. 지원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면적은 한계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도 어느 정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벼재배 면적 결과를 보니까 회기 면적이 많이 늘어가지고 하계작물 면적만큼 이제 면적 감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많고 벼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랑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계속해서 TF 통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개편하고 뭐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는 방식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 측면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공산업이 저희의 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 관련돼서 뭐 전통주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좀 기재부랑도 얘기해서 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방향성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 토론자 처음대로 좀 나와 앉으시죠. 오늘 발표하고 토론 그거에 대한 토론보다는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쌀 한우에 대해서 좀 평소에나 아니면 오늘 생각나시는 것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저희가 끝에 결론을 좀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전 사실은 직업은 원래 농사꾼인데 최근에 농협양국 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문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쌀값이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지 이게 실정이더라고요. 금년도 생산량이 365만 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소비량이 350만 톤입니다. 그렇다면 한 7만 톤 편차인데 정부가 격리를 20만 톤 선제적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쌀이 부족해할 텐데 이게 쌀값은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이게 진짜 아까 저쪽 방에서도 잠시 들었지만 뭐 대만은 뭐 45kg까지 먹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쌀값이 안 이러냐는지 이거는 진짜 우리 농식품부 우리 강순예 서기관님이 이제 고민을 좀 정부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2018년도 가루쌀이 아니라 타작물 전환 사업에 이계호 장관님이 있을 적에 아주 처음 전국적으로 이제 그때 조합장 할 때거든요. 그때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타작물 전환한테 논 멀쩡한 논 3,000평 너무 반듯한 걸 매립했어요. 매립원을 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1억 2천쯤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사도 제가 원래 농사학분이지만서도 이제 우리 당진 들바닥인데 논에다 처음에 매립하면 고구마를 심어야 좋다고 해서 나 이 고구마 심다 죽다 허리 수술 다리 수술을 했는데 나 이 죽다 살아났어요. 나 이 멋도 모르고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들바닥에 또 이제 수박을 또 하나 심어봤네. 수박을 1톤 차에다 한 차 싣고서 천안 공판장에 가지고 왔더니 27만 원 나오더라고. 피수박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는데 내가 수박 다 씹어 던지고 그냥 왔습니다. 참나 이 기맥힌 이런 현실인데 차당물 전환 사업도 정부는 식량 뭐 쌀 생산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과연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 뒤로 한 5년간 콩을 뭐 백태 뭐 서리태 이런 거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역시 밭농사는 어렵더라고. 왜 어려우냐면 벼농사는 한 번 물 대고 심어놓으면은 관계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짓기가 편한데 밭농사는 물 공급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물을 땐 물도 대주고 해주고 해야 하는데 또 하나 이 벼농사는 콤바인이나 이런 게 수확기가 있는데 콩은 뭐 극소수에 불과한 콤바인이 있어요. 그거 한번 얻어달라면 상당히 어렵고 그러는데 농업 비용도 더 들어가면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진짜 충격적이구나. 또 가루쌀 또 제가 또 재배를 해봤는데 이 이양 시기도 일반 그 면역이와 좀 다시 늦게 또 심어야 되고 그 뭐 다른 거 조사료 심기 때문에 늦게 심어야 되고 수확기도 늦어가지고서 놈들 다 비고 난데 뒤늦게 낯들고 들어가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장이 되는 건지. 야 이게 진짜 참 나 아까 저쪽 방에서는 그런 말씀은 다 드렸네. 지금 오늘 오전 강의를 들어가면서 오후 아까 토론했는데 뭐 무슨 농민이 죄인인가 마냥 되길래 막 직설적으로 포화됐어요. 지금 정부가 각종 농업 정책 규제나 법이 농민이 만들었느냐고. 정부가 다 만들었지. 근데 뭐 농민 탓으로 이상한 쪽으로 흐르길래 농민 순박하지 않느냐. 지금 쌀값이 이렇게 폭락했어도 사실은 나 얼마 전에 농민단체장들 그 행사하는 데도 가봤지만 다 농민들은 포기해서 마음을 비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죄인은 농업인이 이게 농사 짓는 게 죄인인가? 나는 그렇게 늘 지금까지도 살았거든요.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데 이렇게 천대받아야 되나. 하여튼 오늘 토론회 잘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농업 생명산업으로 좀 지켜주시고 특히 관계기관, 정부기관에서 어떤 대안을 해줘야. 나 지금 농협양국 대표로 와봤는데 이 우리 농협양국도 방앗간이 4개 있어요. 무안, 안동, 익산, 부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 이제 농협이 다 쓰러져가는 방앗간 그 농협양 인쇄라서 4개 방앗간 다니려면 아주 헉헉거리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요즘 수매하는데 벼멸규피 때문에 벼 양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통계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아주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따져봤어요. 170만 헥타 벼농사 짓는데 지금 벼멸구 피해를 0.2에서 0.5kg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따지면 이 양도 25만 톤인데 야 이게 진짜 쌀값이 이렇게 죽쓰나? 나도 벼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입장이거든요. 근데 수확량이 한 0.3kg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사 짓는 게 재지볼 그러고서 말았는데 소득이 내가 15,000평 농사 했는데 우선 지급 1,200만 원씩 1,200원씩 주는데 3,200만 원 통장에 들어왔더라고. 근데 야 이게 농사 나 같은 사람 농사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에 윤원석 기획관한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내일부터 농사 안 질 테니까 법으로 농민들 농사 안 지면 직불쟁이 뭐니 좀 시비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아주 잡아 죽이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강원대 김경덕입니다. 제가 강원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그 한우를 산치하겠습니다. 강원도 한우 수산지가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이 인구는 5만밖에 안 되는데 사육두수는 7만 두수입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보면 축산과가 있어요. 그 축산과 학생 3명이 제 과목을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소규모 농가는 이미 다 하고 대규모 농가는 다 준비했습니다. 작년 봄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농가는 이미 다 의사스를 했고 그 이제 정부가 늦은 20두수 미만한 소규모 농가들은 다 아웃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강빙구 우리 실장님이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보천리면 경작적으로 굉장히 인일리스트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율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우 사육 규모물 농장 비중을 보면은 20두 미만이 50%를 넘어요. 근데 50%는 굉장히 플락츄에이션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일리스틱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막 들었다 놨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가격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선푸르게 간 살리정이 그런 친구들은 페이드 아웃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보천리예요. 그걸 한우협회에서 그걸 해줘야지 정부에서는요 그 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 맞아 죽죠.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자주적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쌀 사육 농가들이 쌀 재배 농가들이 왜 하겠습니까? 가장 코스트가 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자동화 잘 돼 있죠. 그거 하지 못하면 사람 병신이죠. 그게 어자스트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죠. 그럼 다른 이런 행위는 기계화 안 돼 있죠. 힘들죠. 리스키하죠. 가격 폭락하죠. 당연히 쌀로 가죠. 저 같으면 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완액탈인데 1년에 100천이 안 됩니다. 그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농협이 다 RP에서 대충 스포트 해줍니다. 그 이용 못하는 농민들은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 그 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러한 스토리는 한 20년 전에도 했었고 10년 전에도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참 불행하게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10년 후에도 이런 이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지자체장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고민이 우리 존경하는 지역민 아끼는 우리 농업인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생산부터 유통까지 여러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해줄까?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중앙정부는 제가 중앙정부 공무원인 좀 착각을 해야 된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이렇게 쌀이 남는다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자꾸 고민해도 되겠습니까? 난 모르겠다. 중앙정부 쌀 남거나 말거나 우리 지역민이 중요한 거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8개도 최근에 헥타당 생산량이 면적이 꽤나 많은 도인데 5.4헥타이더라고요. 5.4톤. 근데 평균이 5.2톤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생산이 많은 그 도에 평균만 단수가 평균 단수만 된다 하더라도 한 2만 6천 헥타 전작작물 뭐 하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어떻게 수급 달성하겠다. 아니 따로 이렇게 노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생산 소비량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급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제 굉장히 회의감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중앙정부는 이 쌀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 우리 그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식량 안보? 그거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중앙정부에서 오셨는데 일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 난 나가라는 얘기냐? 쏘리. 아무튼 그만큼 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즘 지자체 한 30년 됐는데 역할 하려고 굉장히 많이 예를 많이 쓰잖아요. 또 권한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 지자체 나름대로 또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하라고 책임도 부여하고,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조금, 그리고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러한 상태가 하면 뭔가 계속 조금 노력을 하지만은 해결은 안 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조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안기옥 대표님. 김종인 교수님, 그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한참 시끄럽더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안기옥이라고 하고요. 쌀 농사를 짓는 이유를 우리 김경택 박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쌀 농사 제일 편하거든요. 98% 100% 지금 기계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생산까지 되어 있다가 물배 산물 수집 시스템 들어오고 완전히 이제 수확후 처리도 전부 일관화됐고 농민들이 어깨짐 안 지잖아요. 다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쌀값이 낮아도 특히 60, 70세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넓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거 짓죠. 그러면은 판매하는 게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정부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 더 잘하셔야 된다 저 생각해요. 브랜드가 다 죽었어요. 그냥 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협 RPC 지어가지고 우수 브랜드로 차별화되어 있는 거 몇 개가 있습니다.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고품질 제대로 잰 쌀들은 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 받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쌀들은 다 함께 그냥 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난 농림부의 그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만들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원료곡 상중하 상중하라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중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묻혀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 가격 차별화가 몇 개는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하나의 쌀이 돼버린 거죠. 더 세밀하게 그 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MMA 물량 아닙니까? MMA는 미니멈 마켓 액세스입니다. 지금 MMA 물량으로 30년 전에 MMA 물량으로 우리가 이 외국쌀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40만 8,700톤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3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쌀 시장 전체 마켓이 그 당시에 마켓하고 지금하고 3분의 2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3분의 2만 그냥 적용시켜도 13만 톤이 빠집니다. MMA 물량 축소 조정하자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그거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이야기 기치를 내걸면 쌀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농민들에게 박수 받을 겁니다. MMA 물량 조정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보니까 4%, 8% 퍼센테이지를 안 넣었어요. 그 문장에 안 넣고 액수 그 물량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 몇 퍼센트 시장이 축소되면 얼마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한다라고 하는 문장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13만 톤만 드러내도 우리가 지금 다른 그 하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작 직불제 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잖아요. 또 가공식품이 전부 지금 중저가 쌀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중저가 쌀.
중저가 쌀이 다 가공쌀의 그 영향을 받는데 그 가공쌀이 전부 수입쌀 아닙니까? 예? 가루쌀도 다 마찬가지. 먹어도 다 떡 만드는 거 먹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MA 물량하고 가공시장을 분리해서 더 세밀하게 일하시라.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기레그리프리나 사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동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피유리 선생님 한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우 농가들 저희 사료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발표하신 거랑 사실 전상권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얘기하실 때 사실 방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됐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호황이라는 표현을 농가들 앞에서 표현할 때는 농가들은 돈을 벌어야 호황이거든요. 근데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호황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피유리 선생님께서 전망을 하실 때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아까 FTA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미 FTA 우리 소고기 수입량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잖아요. 완전 철폐되는 게 이제 내후년부터인데 그 관련해서는 그 적용이 돼서 예측을 하신 거니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슨하고 다음 달에 이제 결판이 날 텐데 트럼프가 됐을 때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저는 이제 이런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영양학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전망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에 자금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가격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우 부분에서 연구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농가의 수익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금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 혹시 분석되거나 연구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그 존경하는 안기옥 대표님이 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0만 6천 톤 좀 이렇게 우리가 WTO 약속에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 협상하기 전에 지난 우리가 2000년도, 2010년도 그때 농민 단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런 반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동표 장관 계실 때 그리고 513%가 아마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서 누가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문에는 정치권도 그렇고 농민단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말이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당시 때 한동현이 농업경인 중앙연합회가 유일하게 간세하러 가자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체가 됐는데 그런 진단 속에서 뭔가 이 수호 공급이 이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농림부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저를 가감히 쌀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조제제를 갖다가 가감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강민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어찌됐건 그 수급 어떤 통계와 실제 체감하는 부분의 어떤 차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제가 오늘은 쌀 소비량, 양곡 소비량 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좀 숨어 있는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신곡 수요량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감모도 하나의 소비로 우리가 치거든요. 그래서 그 감모도 사실은 가정해서 소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감모 연구에 사실은 대가가 우리 박동규 박사님이 2011년에 한 연구가 있고 그 연구의 결과치를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였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야 되는데 요게 현실하고 조금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게 감모가 예를 들면 1% 차이가 나면 그거 자체가 한 4만 톤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딱 그 꼬집어서 FTA 피해 보전직불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쌀에 해당하는 건 지금은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FTA 피해 보전직불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는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박동현 박사님 쌀 연구의 대가신데 뭐 저도 모두 똑같은 답답함을 느끼긴 하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참 뭐 나름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엇박자로 나가는 그런 이 실제 뭐 지방의 그런 지자체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합된 그런 어떤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우 질문해 주신 것과 그 전상공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부분 같이 이제 아우러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농가가 원하는 가격이 지금도 킬로그램당 2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농가가 원하는 가격은 소득이 플러스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소득이 플러스라는 거는 두수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이제 소득이 제로인 수준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2만 원이 이렇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이제 코멘트 두 분 반영을 해서 호황은 좀 회복기 정도로 이렇게 좀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세율 이제 2026년에 미국산이 철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산 수입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산 지금 뭐 가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내 가격도 상승을 했고 수입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아까 생산비 증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예측을 할 때 물가 상승률, 뭐 사료 가격 상승률 같은 걸 다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변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는 사실 저희가 한우를 수출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수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입장이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는 입장이라 네,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건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 지원 기준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도매 가격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지금 현존은 하지만 사실 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GSNJ는 항상 일관되게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필요하다. 농가의 그 번식 농가도 그렇고 비육 농가도 그렇고 이 양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각 개별로 코멘트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수입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수입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전농 계열에서 이제 논 갈아엎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수입쌀 의무 수입쌀 문제가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일단은 뭐 사실 히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관세를 유예를 하면서 유예한 결과로 이제 40만 8,700톤이 의무 수입량이 됐었고,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전체 소비량이 몇 %다 이런 거를 적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도 당장에는 사실은 근데 그 협상에 관련된 그 히스토리와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이 수입쌀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입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가공 시장으로 거의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공 시장 간 이후에 뭐 21년이나 뭐 20년 그 전에도 같은 물량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과 그 수입쌀의 연관관계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건 좀 약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좀 입장을 뭐 내용이나 내부적인 검토는 과정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고품질이라던가 뭐
좀 여러 가지 쌀이 어쨌든 하나의 그냥 쌀로가 나가는 거지 이게 차등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었는데 그거는 저희도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RPC에 관련된 어떤 정책단에서 조금 더 많은 푸시가 들어갈 때 저희가 생산만 계속 얘기를 했지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축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통 쪽으로 어느 정도 되게 괄목한 성과를 이루는 저희는 RPC가 상당히 농협이나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되게 집중화돼 있고 그 농협에서는 사실 지역민의 표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많은 걸 하지 말라는 말씀드렸지만 정책 간의 상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생산을 확대하는 측면의 얘기들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농가 소득 보전 측면도 사실은 이제 벼농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복지 정책 쪽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영농 편의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생산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을 또 높이려고 하면 이게 산업적인 어떤 성장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자꾸 이제 이렇게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방향이 조금 혼돈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저희도 이제 이 말이 10년 후에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저희도 진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의 50%의 예산, 그러니까 쌀에 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 농정 여건이 만만치가 않은 거는 어제 오늘 내용이 아닌데 23년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무려 4번의 격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5만 톤 이렇게 되면서 같은 노력으로 4번이 끊어서 나눠진 게 된 이유도 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더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납득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내부 설득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걸로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토론은 이게 오늘로 끝나는 토론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죠? 쌀 산업도 그렇고 한우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쪽의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는 중이니까 아무튼 오늘 나온 말씀들이 굉장히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